이번 시간에는 조사론 64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단순 시계열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가 실험 설계 그러면은 진실험 설계, 준실험 설계, 전실험 설계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진실험 설계, 순수 실험 설계라고 하는 것은 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비교를 통해서 이끌어가게 되는데, 거기에는 사후검사 통제 집단 설계, 또 사전 사후검사 통제 집단 설계, 또 그런가 하면 솔로몬 사집단 설계, 또 요인 설계 등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준실험 설계, 유사 실험 설계로서는 이질 통제 집단 전후 검사 설계 또는 시계열 설계, 단순 시계열 설계 또는 복수 시계열 설계인데, 여기는 단순 시계열 설계라고 나옴으로써 유사 실험 설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 시계열 설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실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개입 이후에 이르만 관찰한다. 이 시계열 설계, 개입 이후에, 이 시계열 설계라고 하는 것은 개입 전에, 개입 후에 소위 검사를 통해서 비교하는 것인데, 개입 전에도 3회 이상, 그리고 개입 후에도 3회 이상의 관찰을 통해서 비교하는 방법이 시계열 설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입 전에도 3회 이상, 그리고 개입 후에도, 맞으면 독립변수 도입 후에도 3회 이상 검사를 통해서, 3회 이상 관찰을 통해서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검사와 개입의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통제가 용이하다. 검사와 개입의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통제를 하는 것은, 이건 단일 사례 연구 설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선실험 설계 중에 하나이다. 선실험 설계 또는 전실험 설계 또는 비실험 설계 등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또는 원시 실험 설계라고도 합니다. 여기에는 소위 비교 집단을 맞으면 설정할 수 없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전실험 설계, 선실험 설계를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전실험 설계나 선실험 설계 또는 원시 실험 설계에는 반드시 단일 집단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또 단일 집단 사후검사 설계, 단일 집단 사전 사후검사 설계 또는 이질 집단 사후검사 설계, 이질 집단을 비동질적 집단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질 집단 또는 비동질적 집단 사후검사 설계 등이 바로 여기는 선실험 설계나 전실험 설계인데, 시계열 설계는 준실험 설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제 집단을 포함하여 비교한다. 단순 시계열과 같은 경우에는 이 통제 집단에 대한 것 없이 하나의 집단만의 흐름을, 시간의 흐름을 가지고 개입 전과 후의 관찰을 통해서 비교하는 것이지, 무슨 통제 집단을 통해서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속 집단, 종속 변수의 변화를 추적 비교하는, 바로 이게 바로 이 시계열 설계가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5번에 보시면, 다음이 의미하는 조사 설계는 비교를 위한 두 개의 집단이 있다. 비교를 위한 두 개의 집단이 있다. 외부 요인의 설명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상관관계 연구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 너 그런가 하면은 거기 보면 집단 간 동질성 보장이 어렵다. 벌써 집단 간 동질성 보장이 어렵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집단 간 동질성 보장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우리는 이질 집단 사후검사 설계라고 합니다. 또는 비동질적 집단 사후검사 설계라고 하는데, 이질 집단 사후검사 설계, 비동질적 집단 사후검사 설계를 또 다른 말로 비교 집단 설계 또는 정태 집단 비교 설계 등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이런 이름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처럼 집단 간 동질성 보장이 어려운 데다가 거기에 보면은 외부 요인의 설명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 비교를 위한 두 개의 집단이 있다. 비교 집단 설계지요. 바로 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실험 설계 또는 선실험 설계의 하나인 정태 집단 비교 설계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6번에 보시면, 다음이 공통적으로 설명하는 조사 설계는 일회 사례 연구보다 진일보한 설계이다. 자, 일회 사례 설계, 일회 검사 또는 일회 사례 설계라고 하는 것은 보통 전실험 설계에 나오는 이 단일 집단 사후검사 설계를 일회 검사 설계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단일 집단 사전 사후검사 설계 또는 이질 집단 사후검사 설계 또는 정태 집단 비교 설계 또는 비교 집단 설계, 이런 것은 전실험 설계의 내용이 되겠는데, 어쨌든 일회 사례 연구보다, 일회 사례 연구, 다시 말해서 단일 집단 사후검사 설계보다 진일보한 거다.
또 시간적 우선성과 비교 기준이 존재한다. 시간적 우선성과 비교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일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일 집단 사후 검사 설계보다 진일보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일위 검사 설계라고 이렇게 말을 바꿔서 함정을 팠는데, 일위 검사 설계는 단일 집단 사후 검사 설계에 대한 또 다른 명칭이다. 그보다 진보한 것은 단일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7번에 보시면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들을 거의 대부분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자, 보통 우리가 내적 타당도를 제거할 수 있도록 가장 그 비중이 높은 내적 타당도의 저해를 높이는 타당도가 높은 검사는 우리가 순수 실험 설계, 진실험 설계라고 하는데, 이 진실험 설계, 순수 실험 설계라고 하는 것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무선 표집에서 동질적으로 구성해 놓고 독립 변수를 가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대 전제 조건 또는 3대 추론 조건 또는 인과관계의 3대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간적 선행성 조작, 또 공동 변화, 공변 비교, 그리고 경쟁 가설 배제, 통제의 조건이 갖춰지기 때문에 최대한 내적 타당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을 최대한 배제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거의 대부분 제거할 수 있는 것은 보통 통제 집단 사후 검사 설계가 가장 강하다고 합니다. 그보다 나은 것은 통제 집단 전후 검사 설계가 되겠지요. 자, 여기에서는 통제 집단 전후 검사 설계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8번에 보시면 단일 사례 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일 사례 연구 설계는 우리가 이 이론 강의를 가지고도 설명을 했었습니다만 하나의 클라이언트만을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단계를 명확히 하고 비교 분석을 한다. 그리고 반복 측정을 한다. 그리고 이론적 접근이 아니라 경험적 절차를 통해서 접근을 한다. 또 통제 집단이 준비되지 않아도 통제 집단이 없어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런 특징들을 우리가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일 사례 연구 설계를 보시면 개인과 집단뿐만 아니라 조직이나 지역사회도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연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하나의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물론 하나 이상의 클라이언트를 쓸 때도 있지만 하나의 클라이언트를 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복수 기초선 설계는 둘 이상의 사례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하나의 클라이언트, 그게 개인이든 집단이든 조직이든 지역사회든 다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의적 타당도가 높다? 단일 사례 연구라고 하는 것은, 유의적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일반화 가능성을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의 사례만을 가지고 한 연구를 가지고 보편화시킨다는 것은 그건 억지의 전개가 되겠습니다. 이건 옳지 않은 거죠. 개입 효과에 대한 즉각 피드백이 가능하다. 그래서 단계를 명확히 하고 단계 A, 개입 기초선 설계, 개입 전 단계, B, 개입 단계를 계속 반복함으로써 즉각 피드백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조사 연구 과정과 실천 과정이 통합될 수가 있다. 그래서 연구와 실천을 같이 병행할 수 있습니다. 반복 측정으로 통제 집단 효과를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반복 측정으로 통제 집단, 반복 측정을 함으로써 기초선 단계가 바로 통제 집단의 역할을 해줌으로써 통제 집단 효과도 찾아볼 수가 있다 설명을 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9번에 보시면 단일 사례 설계의 활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어떤 개입이 대상 문제의 변화를 설명하는지를 알 수 있다. 그렇죠? 어떤 개입이, 보통 A, B, C, D 전략과 같은 경우에는 A, B, C, D와 같은 A와 A라고 하는 하나의 기초선에 B라는 개입, C라는 개입, D라는 개입을 했을 적에 어떤 개입이 보다 효과적인가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둘 이상의 클라이언트, 둘 이상의 상황이나 문제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바로 이런 것이 복수 기초선 설계가 되겠습니다. 행동 빈도의 직간접 관찰, 기존 척도, 클라이언트 자신의 주관적 사고나 감정 등의 측정 지수를 활용한다. 좋습니다. 반복 시행으로 일반화가 가능하다. 개입 효과성의 일반화가 가능하다. 자, 여기는 단일 사례 연구 설계에 대한 이론 강의보다는 디귿번은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만 모두가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0번에 보시면 단일사례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개입과 개입 처리를 반복할 수가 있다. 그렇죠? 반복 측정이 있습니다. 다음에 사전 자료가 없는 경우 개입 이후 기초선 자료를 수입할 수 있다. 사전 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개입 이후에 기초선 자료를 수집할 수 있고 바로 그 기초선 자료를 통제 집단의 효과로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개의 표적 행동에 대해 기초선을 설정할 수 있다. 여러 개의 표적 행동에 대해서 복수 기초선 설계도 할 수 있고 또 하나의 기초선에 여러 개의 개입 방법을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A, B, C, D 전략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한 명 이상의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비교할 수 있다. 복수 기초선 설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71번에 보시면 도벽 습관이 있는 아동에 대한 행동치료평가 시 활용한 단일 사례의 유형은 아동의 도벽 행동에 대한 치료를 먼저 시행하고 문제 행동 변화를 측정한다. 더 이상 설명할 것 없군요. 치료를 먼저 시행했다. 먼저 개입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단일 사례 연구 설계에서 개입을 바로 B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때문에 먼저 개입이 시작되는 것은 PAB 설계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2번에 보시면 단일 사례 설계 중 A, B, C, D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A라고 하는 하나의 기초선에 여러 개의 개입 방법을 도입함으로써 어떤 개입 효과가 보다 효율적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A, B, C, D 전략이 되겠습니다. 기초선 형성 후 서로 다른 복수의 개입 방법을 연속적으로 도입을 한다. 그렇지요? 연속적으로 도입을 한다. 우연한 사건은 개입 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니죠. 우리가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의 우연한 사건의 발생을 역사라고 합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개입 효과에 영향을 독립 변수를 반영했을 때 그로 나타나는 그 영향, 소위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이건 역사는 분명히 개입 효과 또는 개입 효과에 영향을 미치고 내적 타당도를 더해시키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개입 방법의 효과성을 비교한다. A라고는 기초선에 B라는 개입, C라는 개입, D라는 개입 방법을 차례대로 접목시켜 봄으로써 어떤 개입 방법의 효과성이 높은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중 기초선 설계라고 하는 것은 순서 효과를 통제할 수 있게 한다. 다중 기초선 설계는 순서 효과라기보다는 복수 기초선 설계라고 설명하는 거지요. 그 때문에 이건 순서 효과는 A, B, C, D 전략이 되는 것이고 다중 기초선 설계와는 방향이 다릅니다. 여러 개의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여러 개의 독립 변수를 개입했을 때 나오는 이런 설계가 다중 기초선 설계, 복수 기초선 설계가 되겠습니다. 답은 기억번과 디귿번이 되겠습니다. 73번에 보시면 이제는 자료 수집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실험 설계에서 한 두세 개가 나올 것이고 또 자료 수집 방법에서 한 두세 개가 언급이 될 겁니다. 자료 수집 방법에서 관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찰 신뢰도는 관찰자의 역량과 관련이 있죠. 관찰자의 역량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관찰자의 민감성이라든지 관찰자의 소위 열정이라든지 관찰자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관찰자의 역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관찰 가능한 지표는 언어적 행위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고 비언어적 행위, 비언어적 전달 매체의 비중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관찰은 면접조사보다 조사 환경의 인위성이 크다. 관찰은 조사 환경을 조작하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조작, 관찰, 아니면 또 조사 환경의 인위성이나 조작이란 것은 면접법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관찰은 자연적 환경에서 위생 변수의 통제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다음에 관찰은 응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리를 줄일 수가 있다. 그렇죠? 관찰은 연구자가 직접 관찰을 함으로써 직접 조사하는 접근으로서 신뢰도가 높고 그리고 응답 과정에서 조작된 대답을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말하자면 배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74번에 보시면 설문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설문 또는 질문지법으로 볼 수 있는데 대단히 모집단의 태도와 성향을 측정할 때 적합하다. 설문법이나 질문지법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경제성이죠. 동시에 아주 넓은 또는 아주 많은 이런 그 대상을 가지고 동시에 시행할 수 있는 특히 우리가 수능 시험을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개인, 집단, 사회적 가공물 등을 분석 단위로 사용한다. 소위 설문법에 대해서는 어느 거에 대해서도 그래도 우리가 관찰법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것을 대상으로 해서도 설문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표본 소재에 관한 정보가 부족할 때 눈덩이 표집을 할 수도 있다. 그렇죠. 눈덩이 표집에서 소개를 받고 해서 조사 대상의 범위를 하나 자꾸 늘려가는 방법 쓸 수 있습니다. 현상의 기술, 현상을 있는 그대로 서술하는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설문조사는 기술적 조사의 방법으로 도구로 또 설명적 도구, 설명적 방법에 설명적 조사의 도구로 또는 탐색적 조사의 도구로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75번에 보시면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에 비해 면접 설문조사가 갖는 장점을 모두 고르면, 자, 면접 설문조사 자료 입력이 편리하다. 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쓸 때 편리하지요. 그야말로 내담자가 응답한 것을 받아서 해석해서 적는다는 것은 어려서 오히려 자기 기입식이 더 편리합니다. 저 응답의 결축치를 최소화할 수 있다. 면접이기 때문에 뭔가 응답했을 때 빠진 거나 누락된 거 또는 감추려고 하는 거 이런 것을 면접을 통해서 말하자면 질문을 통해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축치를 빠진 값을 최소화할 수가 있다. 조사 대상 1인당 비용 면접은 비쌉니다. 더욱이나 자기 기입식에서는 훨씬 더 비싼 거죠. 개방형 질문에 유리하다. 면접법에라고 설명하시고 접근한다면 니은번과 니을번이 되겠습니다. 76번에 보시면 면접 설문조사와 비교할 때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가 갖는 장점. 이제는 뭐 문제가 앞뒤로 바뀌었지요. 그래서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 복잡한 쟁점을 다룰 때 효과적이다. 복잡한 쟁점을 다룰 때 효과적인 것은 역시 면접법. 전문가가 아주 논리적이고 전문가스럽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설문의 응답률이 높다. 그렇죠. 자기 기입식보다 응답률은 역시 면대면 관계 속에서 이끌어가는 면접법이 높습니다. 혼동을 일으키는 질문에 대한 추가 설명이 가능하다. 그래서 복잡한 문제라든지 혼동을 일으키는 질문에 대하여 면접관은 내담자에게 질문을 통해서 빠진 값을 다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민감한 문제를 다루는 데 유리하다. 개인의 민감한 문제라고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기입식에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시간이 덜 걸리지만 면접 면에서는 절차가 없다. 시간이 덜 걸리는 것은 역시 질문지, 자기 기입식이지요. 또 비용면에서 굉장히 저렴합니다. 면접과 자기 기입식 질문지는 비용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7번에 보시면 설문지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폐쇄형 질문, 즉 객관식 폐쇄형 질문의 응답 범주는 조사 대상 전체 영역에서 출제를 해야 됩니다. 포괄적이어야 한다. 응답자의 이해 능력을 고려하여 설문 문항이 작성되어야 한다. 그렇죠. 응답자의 문장 해석 능력을 고려해야 됩니다. 폐쇄형 질문의 응답 번조는 상호 배타적이어야 합니다. 이것도 답일 수도 이것도 답일 수 있어서는 안 됩니다. 상호 배타적이어야 한다.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네요. 심층적이고 질적 면접은 대부분 개방적, 그렇죠. 심층적이고 질적 면접은 주로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된다. 이중 질문은 배제되어야 한다. 부정적 질문도 가능한 한 삼가해야 된다. 이런 것 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78번에 보시면 대규모 설문조사와 비교하여 주요 정보 제공자를 활용한 욕구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본 추출이 용이하다. 그리고 주요 정보 제공자는 표본 추출 용이합니다. 표본의 대표성이 높다? 자, 요게 문제가 되겠죠. 표본의 대표성. 주요 정보자를 찾아내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편의가, 연구자의 어떤 표본적 편의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주요 정보자 제공자는 핵심 키워드를 가진 사람만 찾아낸다는 우리가 순수 한 마음으로 접근하기 쉬운데, 그러나 문제는 연구자의 어떤 의도성이나 할당이 배정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표본의 대표성은 낮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비용이 적게 든다. 양적 정보뿐만 아니라 질적 정보도 파악할 수 있다. 또 정보 제공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과 질에 의존하게 된다. 그래서 특히 표본의 대표성, 주요 정보자, 그러니까 마치 믿음이 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주요 정보 제공자 기법의 문제점은 표본의 대표성을 확인할 수가 없다.
또는 다소 표본의 대표성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9번에 보시면 우편조사, 전화조사, 대면 면접조사에 대한 비교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반적으로 응답률이 가장 높은 것은 역시 대면 면접법이죠. 응답률이 가장 높은 것은 면접법입니다. 우편조사와 전화조사는 자기기입식 자료수집 방법이다. 여기에서 자기기입식은 우편조사지요. 전화조사는 자기기입 쓰는 것이 아니라 서로 대화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대면 면접조사에서는 추가 질문하기가 가장 좋고 결측치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추가 질문하기가 가장 어려운 것은 우편조사가 되겠습니다. 원거리 응답자에게 우편조사보다 대면 면접조사가 더 적절하다. 이건 뭐 여러분들을 능멸하는 문제가 되겠군요. 원거리 응답자에게 유리한 것은 전화조사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나 노인에게는 대면 면접조사가 눈높이 표현 방식이나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80번에 보시면 면접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면접법에는 표준화된 면접법, 즉 구조화된 면접법, 반구조화된 면접법, 비구조화된 면접법이 있습니다. 구조화된 면접법, 즉 표준화된 면접법이라는 것은 정형화시켜 놓은 틀 안에서만 면접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비구조화된 또는 비표준화된 면접법 같은 경우에는 자유재량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면접법이라고 하시면 되겠고, 반구조화된 반표준화된 면접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 각본은 설계는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융통성도 가미하는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표준화 면접, 구조화된 면접은 비표준화된 면접보다 타당도가 높다. 타당도의 문제에 대해서는 비구조화된 비표준화된 면접법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구조화된 면접이라는 것은 정형화된 질문 범위에서만 면접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진정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결측값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 알아보자 하는 것은 바로 자유재량, 융통성을 가지고 이렇게 추가 질문을 자유롭게 하면서 이끌어가는 비구조화된 질문지법이 더 높습니다. 이건 답은 1번이 되겠군요. 면접법은 질문지법보다 응답 번지의 표준화가 어렵다. 질문지법은 아예 질문이 딱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 표준화가 면접법은 어렵다. 면접법은 질문지법보다 제3자의 영향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단둘이 면대면 관계를 하다 보니까 표준화 면접에는 개방형, 폐쇄형 질문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면접법은 면접 목적에 따라 진단적 면접과 조사 면접으로 구분된다. 뭐 면접이 꼭 이것만 있겠습니까만 뭐 5번은 설명 배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1번에 보시면 연장 입양 아동이 주관적으로 경험한 입양 됨의 의미, 주관적으로 그 연장 입양 아동이라는 것은 가슴 아픈 그 아동인데 처음에 부모와 헤어지는 그 아픔도 있는 애가 여러 단계를 거쳐서 입양, 파양 아니면 뭐 이런 과정들이 거쳐서 소위 입양이라는 것은 뭘까? 학대? 아니면 또 다른 헤어짐? 또 다른 눈물? 이런 식으로 각자의 연장 입양, 보통 서너 살이 넘은 이런 그 입양 아동의 그 가슴앓이를 이렇게 연장 입양 아동의 입양의 의미가 뭔가 주관적 그 입양의 의미를 연구하는 주제가 나와 있는데, 이때 사용하는 연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것은 주관적으로 알아보기 때문에 이 연장 입양 아동의 주관적인 의미 파악은 면접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초기의 분석 틀을 도중에 변경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초기의 분석 틀을 도중에 융통성 있게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개방형 질문과 구조화된 면접으로 심층 정보를 얻는다. 개방형 질문을 통해서 심층 정보를 얻는 것은 맞습니다만 구조화된 면접에서 심층 자료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비구조화된, 여기는 구조화가 틀린 거군요. 연구도구로서 연구자의 자질이 중요하다. 자료 수집과 분석이 단계상 분명히 구별되지 않을 수도 있다. 연구자의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다. 다 좋습니다. 여기는 2번에 구조화된이 아니라 비구조화된이 돼야 되겠습니다. 82번에 보시면 서베이에서 우편 설문법과 비교한 대인 면접법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앞에 뭐 우편 설문법 그랬지만 대인 면접을 생각해 보세요. 비언어적 행위의 관찰이 가능하다. 면접은 언어적 전달 매체, 주로 대화를 가지고도 오지만 비언어적 전달 매체를 가지고도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리응답 가능성이 낮죠. 1대1 면접
또 면대면 관계의 대화를 통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또 질문 과정에서 유연성이 높다. 응답 환경을 구조하기 어렵다. 면접법은 응답 환경을 얼마든지 조작 또는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와 또 인위적 환경 조작 이런 단어를 하면 면접법이 되겠. 답은 4번이 되겠어요. 면접법은 고가입니다. 83번에 보시면 내용 분석의 장점이 아닌 것은 자, 내용 분석. 기존에 만들어진 2차 자료가 되겠습니다만 기존에 만들어진 기록물이나 이런 그 작품들에 대한 그 담겨진 뜻 또 밖으로 드러나 표현된 이런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 내용 분석인데 정보 제공자의 반응성이 높다. 내용 분석이라는 것은 기존에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료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정보 제공자의 반응성은 연구 과정에서는 작용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구자도 제3자이기 때문에 정보 제공자와 직접 만날 수 있는 직접 적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틀린 거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장기간 종단 연구 가능하다. 재조사도 가능하다. 소급조사도 가능하다. 다 기존에 만들어진 자료를 하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84번에 보시면 내용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내용 분석의 결과를 양적 분석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통계 자료로 쭉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제를 기록 단위로 할 때가 단어를 기록 단위로 할 때보다 자료 수집량이 많다? 아니죠. 주제 아래 얼마나 많은 단어들이 있겠어요. 오히려 단어를 기록 단위로 할 때 자료 수집량이 더 많은 거죠. 하나의 단락 안에 2개 이상의 주제가 있으면 단락을 기록 단위로 한다?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론 강의 때 설명하지 않았지만 그냥 가져가게 하겠습니다. 하나의 단락 안에 2개의 주제가 있으면 문장 그 자체를 가지고 분석 기록 단위로 합니다. 문장 그 자체 2개 이상 한 문장에 2개 이상의 주제가 있으면 문장 그 자체를 기록 단위로 합니다. 기록 단위가 맥락 단위보다 상위 단계이다. 아니죠. 그 어떠한 상황에는 다양한 기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맥락 단위가 상위 단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료 유형화를 위한 범주가 설정되면 기록 단위는 필요치 않다. 아니죠. 자료 유형화를 위한 범주가 설정됐다 해도 기록 단위는 결코 빠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기록 단위는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85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은 조사 방법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보편적 복지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 변화를 알아보고자 10년간 한국의 주요 일간지 보도 자료를 분석하고자 한다. 자, 이것은 뭐야? 내용 분석 또는 2차 자료 분석이 되겠지요. 표집이 불가능하다? 아니죠. 이미 10년간의 저희 주요 일간지 보도자료 그 중에 무슨 신문, 그 중에 무슨 요일치만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수량 분석 충분히 가능한 내용 분석은 충분히 양적 분석으로 자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보도 자료 문장에 나타나지 않은 숨은 내용은 코딩할 수 없다. 요즘은 여기에 대해서는 이설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밖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접근을 하지만 숨은 내용도 추정할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보통 코딩할 수 없다라고도 하지만 이설도 존재한다는 걸 알아주시면 됩니다. 인간의 모든 형태의 의사소통 기록물을 활용할 수 있다. 자, 이것은 이유가 없네요. 사전조사 따로 필요하죠. 사전조사 해야지요. 사전조사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특징으로 옳은 것은 4번이 이유가 없이 맞는 것이고 3번은 이유가 존재를 합니다. 86번에 보시면 2차 자료 분석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차 자료 연구자가 직접 만들지 않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자료를 말하는데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대규모 사례 분석이 가능하다. 자료의 결측값을 추적할 수 없지요. 누군가에 이미 만들어진 자료이기 때문에 빠진 값을 과거로 타임머신 타고 되돌아가서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에 자료를 직접 수집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 데이터를 수정 편집에 분석할 수 있다. 통계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7번에 보시면 2차 자료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비관여적 접근이다. 그렇죠. 2차 자료는 연구자 본인이 아닌 누군가에 의해서 이미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료이기 때문에 비관여적 접근이다. 원자료의 수집 과정이 필요하다. 원자료의 수집 과정은 1차 자료만 할 때 원자료의 수집이 필요한 것이지 여기에는 이미 그 자료를 가지고 만든
2차 가공물을 내가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틀린 거죠. 옳은 것들 찾고 있군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적합하지 않다? 아닙니다. 많은 것이 우리가 사유지표 이용 방법이나 정부 통계 자료를 이용하는 방법들은 전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원자료에서 누락된 변수와 결집값을 복구할 수 있다? 2차 자료에서는 누락된 변수나 결집값을 찾아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과거로 타임머신 타고 갈 수가 없어요. 앞에 있는 문제도 있는 거지요. 자료의 결집값을 추적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간접적 자료 수집 방법으로 변화의 추이 분석? 아니죠. 간접적 자료 수집 방법은 분명하지만 변화의 추이 분석 가능하지요. 변화가 어떻게 변화되는 것을 조선왕조실록을 보더라도 우리가 추적할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이 빈틈없는 답이 되겠습니다. 88번에 보시면 다음 내용에서 표집 관련 용어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는 이제 표본조사가 나와 있네요. 표본조사. 2010년 12월 말 현재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은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 이용자 명부로부터 무작위로 500명을 추출하였다. 자, 우리가 표본조사할 때 모집단, 즉 전수집단에는 모집단 또는 전집이라고 할 때 여기를 보면은 프로그램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65세 이상 노인 전체가 모집단이 될 거예요. 그 중에 실제 표본을 선정하는 그 실제 범위는 그 65세 이상의 노인들 중에서도 명부에 올라 있는 그 명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집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명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표본으로 뽑히는 단위는 65세 프로그램 서비스를 받은 적이 있는 명부 안에 있는 65세 노인 개개인이 바로 표집 단위나 분석 단위가 될 겁니다. 표집 방법은 그 두 줄 끝에 무작위로 500명을 선택. 무작위란 건 나와 있지요. 관찰 단위 개인 좋습니다. 여기는 표집틀을 잘못했지요. 65세 이상의 노인이라고 하든 모집단보다 더 큰 거고 표집틀은 그 중에 프로그램 이용자 명부가 표집틀이 되겠습니다. 89번에 보시면 표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표본의 크기는 조사자가 선택하는 신뢰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그냥 쭉 읽습니다. 표지오차라고 하는 것은 표본을 가지고 측정한, 말하자면 조사한 측정치와 모집단을 가지고 추정했더라면 예상되는 추정 측정치의 차이를 표지오차라고 합니다. 표본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표지오차는 줄어들고 그 대신 비표지오차는 커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때문에 표지오차는 모수와 표본의 통계치 간의 차이를 의미한다. 모집단을 가지고 조사했을 때 예상되는 추정 측정치, 추정 측정치와 표본을 가지고 조사한 측정치 간의 차이를 표지오차라고 합니다. 이건 맞는 것이죠.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표준오차, 표본을 가지고 이끌어간 표준편차인데 표준편차는 작아진다. 그렇습니다. 표준편차는 작아집니다. 신뢰 수준을 95에서 95%로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신뢰도를 높인다는 건데 표본의 크기가 커야 됩니다. 여기는 줄여야 된다 그랬으니까 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0번에 보면 표본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표지오차는 작아들고 비표지오차는 커진다고 그랬습니다. 그 때문에 신뢰도가 높아지려면 95%에서 99%로 신뢰도를 높이려면 가능한 한 표집의 크기를 늘려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표집의 크기는 표집 비용, 시간의 영향을 받는다. 그렇죠. 표집의 크기는 당연히 비용, 시간의 영향을 받습니다. 한 변수 내 범주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표본의 크기는 커져야 한다. 범주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표본의 크기는 커져야 한다.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표본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신뢰도가 높아지고 표지오차는 줄어들고 그러나 비표지오차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틀린 거고. 표본의 크기는 모집단의 특성을 추정하는 정확성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표본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신뢰도 정확성은 높아진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표본의 크기가 작아지면 통계적 검증력이 떨어지고, 그러죠?
검증력이 떨어지고 제2종 오류를 범하게 돼. 2종 오류라고 하는 것은 보통 영가설에서 나오고 있는데 영가설이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영가설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실수로 받아들이는 수인하게 되는 이런 실수를 2종 오류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너무 전문적으로 나갔습니다만 어쨌든 표본의 크기가 크면 정확성, 신뢰성은 높아지면서 표집 오차는 줄어들지만 비표집 오차는 커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1번에 보시면 표본 크기와 표집 오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료 수집 방법은 표본 크기와 관련이 있다. 그렇죠. 자본 거기에 보면은 자료 수집 방법 또 자료 수집에 나오는 비용 또는 시간은 표본 크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표본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모수와 통계치의 유사성이 커진다. 다시 말해서 표집 오차는 줄어든다. 표집 오차가 커질수록 표본의 모집단을 대표하는 정확성은 떨어진다. 신뢰도는 낮다. 표집 오차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표집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표본의 크기가 커져야 된다. 동일한 표집 오차를 가정한다면 분석 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표본 크기는 커져야 한다. 그렇죠? 분석 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 90번에 2번을 보시면 한 변수 내의 범주 수가 크면 클수록 표본의 크기는 커져야 한다 하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분석 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표본의 크기는 커져야 된다. 뭐 여기는 91번은 다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92번에 보시면 자, 이렇게도 문제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1000명을 순서대로 배열한 모집에서 4번을 첫 번째 무작위로 선정을 하고 그리고 9번, 14번, 19번으로 차례로 체계 표집을 했다면 개통적 표집, 동감 표집을 했다면 이 표집에서 표집 간격은 5지요. 5. 그리고 표본수는 몇 개겠어요? 1000개 중에 5번 단위로 했기 때문에 200개가 되겠어요. 물론 6번부터 첫 번째 표집이 6번이라면 199개가 되겠지만 여기는 첫 번째 표집이 5번 이내 4번에 있기 때문에 200개가 되겠습니다. 뭐 산수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93번에 보시면 비확률 표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가 표집에는 확률 표집과 비확률 표집이 있는데 확률 표집에는 단순 무선 표집, 체계적 표집, 유충 표집, 집락 표집이 있고 그에 비해서 비확률 표집에는 뭐 편입 표집, 할당 표집, 무작위 표집, 우연 표집 이런 등등의 다양한 이름들을 붙여서 사용을 합니다. 어떤 때 비확률 표집을 할까? 표집틀이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비확률 표집이 되겠습니다. 근데 비확률 표집은 연구자의 주관성이나 어떠한 의도가 분명히 반영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다음에 질적 연구에 빈번히 사용된다. 그리고 질적 연구에서는 양적 연구에는 주로 확률 표집이 사용됩니다만 질적 연구에서 사용되는 것은 비확률 표집이 되겠습니다. 근데 비확률 표집은 연구자의 주관성이 개미되다 보니까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답은 기역, 니은, 디귿번이 되겠습니다. 94번에 보시면 다음의 표집 방법은 성인의 정치의식을 조사하기 위해 소득을 기준으로 최상, 상, 하, 최하로 구분한 다음 각각의 계층이 모집단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에 맞추어 1500명의 표본을 4개의 소득 계층별로 무작위 표집하였다. 자, 여기 소득을 기준으로 최상, 상, 하, 최하 이렇게 4덩어리로 나눴다는 것입니다. 특성이 같은 류, 몇 개의 하위단으로 나누어 놓고 층, 이거 바로 유층 표집, 층화 표집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인데 더욱이나 모집단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에 맞추어 이것은 비례 유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95번에 보시면 표집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집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자, 표집 유형 보시면은 눈덩이 표집, 그렇죠? 눈덩이식 표집, 누적 표집이라고 합니다. 또 할당 표집, 편입 표집, 우연 표집 이런 것들은 모두 비확률 표집입니다. 할당 표집은 표집 오차의 추정이 가능하다. 표집 오차의 추정이 가능할 때는 확률 표집을 씁니다. 표집틀이 있거나 명확한 표집틀이 있거나 또는 뭐 표집 오차의 추정이 가능한 것은 확률 표집을 쓰는 것이고 여기에는 표집 오차의 추정이 불가능할 때 비확률 표집을 쓰는데 할당 표집도 비확률 표집입니다. 이건 틀린 거군요. 유의 표집 대표본의 대표성을 보장할 수 없다. 비확률 표집이니까 집락 표집, 군집 표집이죠. 집락 간, 즉 하위 집단 간 표집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또 단순 무작위 표집은 모집단 명부가 확보되어야 된다. 그래서 1년 번호를 붙여놓고 무작위로 선별하는 방식이거든요. 그 때문에 적어도 명부는 확보되어야 합니다. 표집 틀이, 다시 말해서 표집 틀은 확보되어야 확률 표집으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2번이 잘못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6번에 보시면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표집 방법은 서울의 지역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직무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은 서울시 각 구별 복지관 종사자 비율에 따라 결정된 인원수, 종사자 비율에 따라 결정된 인원수를 자기적으로, 무작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적으로 이렇게 표집했다. 이것은 연구자의 의도에 따라서 인원수에 따른 비율이 결정되어 있고, 그리고 무작위가 아니라 자기적으로 했다는 것은 연구자의 주관성이 개입됐다는 겁니다. 비확률 표집의 할당 표집이 되겠습니다. 할당 표집. 96번은 단답으로 1번이 되겠습니다. 97번에 보시면 이질적 집단보다 동질적 집단에서 추출한 표본의 표집 오차가 작다. 왜냐하면 좀 더 정확하고 신뢰도가 높다라는 이론에 기초한 표집 방법은 2개가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확률 표집에서는 끼리끼리 유충 표집, 칭화 표집, 비확률 표집에서는 할당 표집 2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단답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98번에 보시면 평가 문제가 당연히 사회복지조사론에서 언급되어야 되지만 워낙 많은 영역에도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이 평가는 다른 영역에서도 그때그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평가자에 비해서 내부 평가자를 활용할 때 우리가 주체를 가지고 평가를 하면 자체 평가, 내부 평가, 외부 평가가 있는데 내부 평가를 한다면 어떤 장점이 있는가? 프로그램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하다. 프로그램에 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외부 초빙된 전문가보다는 정보를 많이 갖고 있지요. 현실적 제약 요건을 융통성 있게 감안하여 평가할 수 있다. 또 운영자로부터 평가에 대한 접촉을 구하기가 수월하다. 해당 기관으로부터 객관성과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다. 아니지요.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외부 평가가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9번, 100번의 2개의 문제에서 내놨는데 여기에 이렇게 문제에서 질적 연구의 방법으로 근거 이론까지 했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가 포함을 시켜야지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시험에서 이 난이도를 가지고 여기까지는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99번은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만 한번 일별해 주시고 100번에 가서는 근거 이론, 다시 말해서 현실 기반 이론의 특성, 제가 해설에다가 아주 좀 상세하게 적어놨습니다. 그걸 참조를 해서 근거 이론이 질적 연구의 방법으로 이런 특징이 있구나 라는 것을 한번 일독 정도 해주시면 여러분들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조사로는 많은 수험생들이 상당히 마음을 불편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최대한 한 문제도 빼지 않고 이렇게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서 좀 시간을 길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보통 수험생들이 50점을 예상하고 갑니다만 보통 65점에서 70점 받고 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나눠드린 100문제 그리고 이에 따른 그 해설이면 충분히 이 선생님들이 오히려 다른 과목의 인행사의 점수를 넘겨주는 이런 기회도 갖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2교시 실천론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